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직장인분들 안녕하세요. 뭐든 알려드리고 싶은 행동대장입니다. 출근하시는 분은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퇴근하시는 분은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자본가가 되기 위한 책읽기는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20주년 특별 기념판,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읽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현금 흐름 4분면인데요. 일단 E는 봉급생활자, S는 자영업자 혹은 전문직 종사자, B는 사업가, I는 투자가입니다. 보통 저 같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그 전문직 종사자들은 현금 흐름 4분면의 왼쪽 면에 속하고요. 그리고 현금 흐름 4분면의 오른쪽 면은 사업가나 아니면 투자가를 이제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4개의 4분면에서 모두 찾을 수 있지만 B나 I에서 가장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고요. 성공적인 이 직장인들도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이루려면은 I, 그러니까 퇴직 후에도 I에 속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안에서는 이제 가난한 아빠와 부자 아빠, 두 아빠에 대해서 저자가 보고 배운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난한 아버지의 충고는 높은 보수를 받는 봉급생활자이나 그 자영업자 또는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 S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요. 가난한 아빠는. 그리고 부자 아빠는 B와 I, 그러니까 사업가나 투자가가 되기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의 이제 중점적인 내용은 현재는 E와 S에 속해 있지만 이제 앞으로 B나 I로 옮겨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좀 느낀 점은, 이 저자가 옛날부터 자기가 이제 경험해 온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많고요. 거기 안에서 가난한 아빠라 칭하는 자기 진짜 아빠, 그리고 부자 아빠라 칭하는 그 친구의 아빠, 이 둘 사이에서 이제 비교를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한 생각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챕터 1.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중산층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챕터 2. 돈을 얼마나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몰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시면 대차대조표의 자산에서 수입으로 오는 것들을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산의 현금 흐름 패턴에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이 지금 손익계산서의 수입으로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자산은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부채의 현금 흐름 패턴은 대차대조표의 지금 부채가 손익계산서의 지출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고 있죠. 부채는 이처럼 우리 지갑에서 돈을 뺏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의 현금 패턴은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수입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출에 세금, 주거비, 식비, 교통비, 의복비 등이 있겠죠. 여기를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시죠. 직장에서 돈을 벌어서 임금이 들어오면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들어와서 대차대조표의 부채를 통해서, 이 부채에는 주택융자, 신용카드 부채, 자동차 융자, 학자금 융자 등등이 있겠죠. 이 부채를 통해서 지출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고 있죠. 이 또한 지출로 빠져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들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겠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보면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재산 등등이 있겠죠.
자산에서 바로 수입 쪽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화살표가. 임대료 수입, 배당금, 이자, 로열티가 되겠습니다. 챕터 3.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대개 사람들이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회사에 출근해서 제가 원하는 일이 아닌 사업체의 우두머리가 원하는 일을 저희가 해주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사라고 하는데 어떤 자산을 사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유자는 저이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 되겠죠. 두 번째, 주식. 세 번째, 채권. 네 번째,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다섯 번째, 어음이나 차용증. 여섯 번째,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일곱 번째, 그 외에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책 안에서 제가 꼭 이걸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반드시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지지 마라. 그리고 지출은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무엇보다 먼저 자산을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큰 집이나 좋은 차를 사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세양지 레스라에서 저 같은 직장인 맨날 똑같은 일이 반복. 그러니까 월급 기다려서 이 월급으로 저희 부채를 상환하고 그다음에 세금이나 여러 가지 다 지출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양지 레이스에 갇혀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돈이 부족해지면 압력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고 저축이나 투자한 곳에 손을 대지는 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부채가 좀 많아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세금 아니면 공과금 같은 게 밀려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갚느라고 제가 저축한 돈이나 주식을 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그것을 지켜내고 낸 나중에 돈들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재정적 압박 상태에서 조급함이 오면은 각자만의 그 금융 천재성을 발휘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낸 다음 청구서를 지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긴박했을 때 버텨서 다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지불하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에 안주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챕터 9번째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아직도 더 알고 싶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이 내용을 보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첫째,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들 바쁘게 살잖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항상 6시, 7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 6시, 7시, 8시, 9시, 10시까지 야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삶에 맞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노력하지 않고 다른 거 해보지도 않고 그냥 삶이 바뀌기만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주변에 멘토도 좋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습니다. 다르게 제가 돈을 벌고 싶거나 다른 삶을 원하시면 거기에 맞는 책을 읽거나 멘토를 만나거나 경험을 해보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낸 사람을 찾으라.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세미나나 교육이나 동영상 강의, 만약에 이게 한 달에 회비가 들어가거나 그 강의료가 들어간다면 이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 강의료를 10만 원을 들여서 나중에 이게 큰 자산이 되고 투자에
발판이 돼서 1억을 벌 수 있고 2억을 벌 수 있고 더해서 10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로나 멘토에 대한 돈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번째,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라.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거랑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다섯 번째, 많은 제안을 하라.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예시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예시를 했는데요. 만약에 1억인 집이 있는데 가서 1억 주고 바로 사지 말고 돈을 좀 더 깎아보고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유리하게 선점을 해서 거래를 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저는 이제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스쿼트를 합니다. 스쿼트를 하면서 법륜 스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 법문을 들으면서 좀 마음가짐을 편하게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동을 하고 이제 씻고 출근을 하죠.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살면서 자꾸 까먹는 내용인데 아프면 다 끝입니다. 돈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도 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모든 시장에서 저렴한 상품을 찾으라. 만약에 부동산 예를 들자면 가격이 폭락하거나 시장 붕괴,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부동산 세일 가격이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장이 이제 안 좋거나 그 경제 사정이 안 좋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통 소비자들은 이상하게 여기서 다 도망쳐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일 기간인데도 이상하게 다시 가격이, 슈퍼마켓이 가격이 올리면 소비자들은 다 쇼핑하러 다시 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다시 가격이 오르고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그때서 사들입니다. 이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책에서는 이 점을 명심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이득을 올리는 것은 팔 때가 아니라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팔 때 비싸게 팔 생각하지 말고 살 때 잘 사고 싸게 사야 합니다. 여덟 번째,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찾으라. 사려고 할 때 만약에 제가 돈이 없으면 제가 못 사잖아요. 제가 1억짜리 땅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은 분할을 해서 같이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사자는 거죠. 아홉 번째, 크게 생각하라. 소매상들은 대량 할인 판매를 좋아하는데 사업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손의 소비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파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한 개를 살 거를 10개를 사려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살 때 할인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할인해달라.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열 번째, 역사에서 배우라. 증권거래소에서 볼 수 있는 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작은 회사에서 시작됐는데, 그리고 빌 게이츠는 어른이 되기 전에 세계 최고의 부자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은 늘 행동하지 않은 것보다 낫다. 저 또한 여기에 매우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빌과 에드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작고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는데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장로들은 날마다 물을 알라 줄 사람을 이제 구하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은 두 사람과 모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따낸 첫 번째 인물은 에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즉시 이제 달려가서 잘 만든 양동이를 샀습니다. 두 개를 샀죠. 2km나 떨어진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른 겁니다. 마을까지. 그러자 즉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이제 물을 길러줬으니까요.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개의 양동이를 열심히 호수에서 물을 퍼날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계약을 따낸 인물은 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에드라는 사람에 비교해서 며칠간 일도 하지 않고 양동이로 물도 기르지도 않고 몇 달 동안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그 양동이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에드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빌은 다른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4명의 투자자를 구하고 자기 대신에 일을 해줄 사장을 구했습니다. 그러고 반년 뒤에 건설팀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빌이 데려온 이 건설팀들이 그 뒤로 1년 동안 마을과 호수를 연결하는 크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송수관을 이제 건설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송수관을 이제 작동하는 날, 빌은 자기가 제공하는 물이 에드보다 훨씬 깨끗하고 많이 공급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멘트를 왜 했냐면 빌은 마을 사람들이 에드에게 물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사전에서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빌은 자기가 1년 내내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에드는 평일에만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자기 본인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에드보다 75%나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즉시 빌의 송수관의 끝에 달려있는 수도꼭지로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에드는 뒤늦게 빌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즉시 물값을 75% 낮추고 양동이를 2개 더 산 다음에, 그러고는 이제 양동이를 한 번에 4개씩 운반한 거죠. 4개씩. 그리고 이 송수관에 좀 따라가려고 자신의 아들까지 주말과 야간에 모두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아들이 대학들을 가게 됐고, 결국 에드는 직원을 고용하게 됐고 노조 문제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빌은 이 송수관 사업을 주변의 마을까지도 이제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에드는 아마도 여기서 살아남지 못했겠죠. 이 내용이 이 책의 저자가 수년 동안 자기를 인도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지금 송수관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양동이를 나르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리하게 일하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